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4차 가계부채 전쟁, 어제 쏟아진 소식들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월 금토위가 개최됐었죠. 모두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는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벌써 13차례 금통위에서 연속 동결 행진이 나왔어요. 역대 최다 기록이죠. 또한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통위원 6명이 전망한 3개월 후 금리 수준, 4명은 3.5%보다 낮은 수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놨고요. 2명은 3.5%를 유지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8월 금통위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죠. 일단 10월 11일 그리고 11월 28일 올해 두 차례 금통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10월 11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금리가 낮아지려면은 마지막 금통위에서 좀 어느 정도 확실한 신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있을 것인가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다?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동산에 많은 비중을 다루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죠. 한국은행에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안정과 그리고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잖아요. 한국은 좀 달라요. 자,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이 금융 안정에 문제가 생기네. 왜 부동산 이야기를 했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수요 증가를 부르고, 수요가 그냥 늘어나냐 부채 증가를 같이 동반시키니까 이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안정 저해, 장기 성장 저해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섣불리 완화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원물가가 안정이 되면 금리를 낮추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져 상승률이 둔화가 됐죠. 그렇더니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되어야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데 뭐가 걱정돼서요? 중동발 리스크도 있고, 또한 헤드라인 CPI가 높은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그것이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물가만 안정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마저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한다? 가계부채 안정을 이야기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금통위원 모두가 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기준금리를 섣불리 낮췄을 때 가계부채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0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인가?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애매하게 표현했다가 좀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언을 보면은 10월까지 현재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0월보다는 11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채권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좀 의견이 나눠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11월 인하 가능성을 베팅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LTV 강화 검토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아쉽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원래 어느 정권이든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융 안정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좀 아쉽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왜 못 낮추나 봤더니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네. 그럼 가계부채 관련 거시적 안정성 정책을 내세워야겠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4차 전쟁을 선언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LTV까지 검토란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21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LTV 비율 하향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LTV가 뭔지 아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LTV 비율이 50%다. 10억짜리 아파트 5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LTV 비율이 50%예요. 그리고
규제 지역의 집을 살 때 1주택 이상자는요, 이제 내 집을 팔지 않을 경우에 30%의 LTV 비율이 적용됩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 지역은요, 현재 70%의 LTV 비율이 적용돼요. 10억짜리 아파트 7억까지 가능하고요. 1주택 이상자가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살 때는 6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현재 LTV 비율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LTV 비율은 많이 완화가 됐죠. 대신 DSR을 좀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LTV는 담보 가치만 보고 대출해주는 거, DS 소득 한도만큼 대출해주는 거. 그래서 지금 LTV와 DSR이 같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DSR 중심으로 규제를 가하다가 이번에 LTV 규제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가 아파트에서 많은 대출을 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뭐 16억 아파트 10억 대출을 받는 거, 아니 이게 대출이 가능해요? 일단 비규제 지역이면 LTV 비율은 가능하거든요. DSR 규제도 가능해요. 왜요? 맞벌이 부부는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언론의 발표대로라면 9월까지 가계부채 추세를 보고 만약에 이게 가계부채 안정세가 안 나타나게 된다면 LTV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현재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인데 이것을 한 20%포인트씩 낮추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실수요로 나눠지게 되는데, 투자 수요는 솔직히 취득세 중과제도로 좀 많이 걷어진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남아있긴 하지만 실수요자 중에서는 이제 내 집 산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과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은 좀 커트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부동산 시장 과열 시기에는 이런 과한 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도 좀 제한하는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 9월까지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인가, 이걸 봐야죠. 근데 부동산 거래 단계를 아시죠? 보통 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한 1, 2주 뒤에 본계약을 체결하죠. 본계약 체결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이제 공인중개업소에서 실거래를 신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 체결까지 보통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7월에 계약금 잔금 대출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집행될 확률이 많은데 7월 계약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죠. 6월, 7월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다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달까지 가계부채 통계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 인하 전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요즘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쉼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반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게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도 조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은행에서는 전세자금 금리를 올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얘가 이제 서민금융에 해당돼서 웬만하면 금리 잘 안 올리거든요. 근데 주담대에 이어서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가 된다는 거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기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전세값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 많은 지역도 지금은 전세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 수요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를 더욱더 부르는 효과도 있고, 또한 매도 물량도 제한되는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요, 연말에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거와 맞물리면서 겨울에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 금리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얼마나 횟수가 이어지는지 저희가 계속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8월달 이후에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확인을 하려면 거래량부터 봐야 됩니다. 일단 7월 대비 8월달 거래량이 줄어든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7월달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다시 8월달 대비 9월달 거래량이 어떤 추세를 갖는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럼 9월달 거래량까지 보려면 최소한 9월 10일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0일 데이터까지 확인하시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좀 보일 거예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저희가 곧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8월 22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성남 신축 7억대 중형 면적을 잡는 방법, 그리고 DH방배의 기간 추천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까지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주삼회 전용 영상 올라가는 거 아시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더 저렴한 이용 요금으로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